자,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있습니다. 245페이지. 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되는 또 단원이죠. 저당의 유동화. 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은 유통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제정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는 유동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분은 뭐를 받죠? 보금 자리론을 대출받습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 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뭐죠? 고정금리를 말하고, 또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로서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자, 금융기관을 우리는 1차, 우리는 저당 대출 기간이라고 해요. 1차 저당 대출 기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택 수요자는 차입자,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출자 또는 우리가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자, 이때 주택 구입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장을 우리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해요. 1차 저당 시장. 1차 저당 시장은 이 주택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 주택 자금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 이 주택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인데,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여기는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자, 이 금융기관은 한정된 대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금을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이 재원이 부족을 해요. 현금 부족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카드 넣어서 돈 찾는데 돈 지급 못하면 은행은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재원이 부족한 요걸 해결해야 돼. 한정된 재원을 가지면서 계속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현금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겨요. 이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왜 위험이 증가하냐 하면요,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현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는 이 1차 저당 시장밖에 없었어요. 자, 이때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뭘로 본다? 하나의 상품.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밑에서 한 7 번째 보니까 뭐죠? 저당 또는 저당권에 뭐라고 하죠? 유동화라고 해요. 저당권의 유동화의 개념이 나오죠. 즉, 주택 저당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뭐 한다?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융기관은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다가 재원이 부족하면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주택 저당 채권 1억짜리 하나만 팔 수는 없잖아요.
묶어야 돼. 묶어서 뭐 3천억 아니면 1조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묶는 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집합물이란 말 써요. 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 시험에 가면은 10월 27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면요. 시험은 요걸로 출제하거든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로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가끔 여러분 모의고사나 무슨 여러분이 공부하다고 보면요. 저당풀이라고 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저당풀.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저당풀. 같은 용어다. 이것을 뭐 한다? 매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합물을 묶을 때는 대출 지역이 같은 곳끼리 묶어야 돼. 그래야 매각하기가 용이하거든요. 또 대출 금액이 뭐 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또 만기 14가지밖에 없으니까 만기가 또 같은 것끼리. 또 기간별 대출 기간별 만기가 같은 것끼리 묶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패키지. 자, 여행 상품 패키지 상품이 있듯이 묶는 거 패키지라고 해요. 패키지는 포장입니다. 포장, 영어의 포장, 이거 묶는다. 패키지. 해서 매각을 해야 돼. 그 매각하면 뭐가 들어오죠? 이제 자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당권의 유동화는요, 이 자금을 어떻게 돼? 단기 조달해서 장기 10년 이상의 대출이 이루어지면은 금융기관의 자금의 경직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매각을 해서 자금이 계속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을 뭘로 장기 자금.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뭘로 만든다? 장기 자금. 그래서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뭐죠? 유동화입니다. 유동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매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런 미국은요,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요걸 2차 저당 대출 기관이라고 하는데, 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2004년 3월 1일 설립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니메이, 그리고 우리가 지니메이 하면 이건 정부, 연방정부 보증하는 것도 있고, 페니메이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페니메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민간 보증도 있어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보증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SPC라고 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근데 어떤 목적?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래서 전국에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을 우리가 또 둘 수 있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다가 공급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MBS를 우리는 발행을 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해서 뭐 한다? 매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MBS를 발행해서 매각을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이때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죠?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발행하면 뭐가 들어오죠? 또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그래서 요 시장이 나오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공급하는 이 시장을 또 우리는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저당 시장을 우리는 주택 자금을 또 금융기관에 뭐 하는 시장? 공급하는 시장. 여기는 주택 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시장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기존에 2차 저당 시장, 기존에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팔았으니까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기존 주택 저당 채권 설정된 걸 사고 파는 시장이죠. 사고 파는 시장, 뭐 유통되는 거지 뭐. 주택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즉 서로 사고 파는 이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유동성이 뭐 하죠? 증가를 하죠.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은 감소를 하죠. 또 국제 결제은행 기준, 우리가 국가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우리가 자산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손쉬워지는 거죠. 또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함으로써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주택 수요자는 즉 가격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구조를 많이 내거든요. 자, 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고, 2차 저당 시장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택 수요자는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2차 저당 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주택 저당 채권을 계속 매각을 할 수 있는 한 계속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요자에게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자,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에 있어서 2차 저당 시장은 누구에게? 1차 저당 시장으로 자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금을 공급한다.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246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 저당의 유동화의 전제 조건을 보면은 이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을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요거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 그리고 2차 저당 시장에서 판매하는 MBS의 수익률이 나오죠. 이 수익률이 여기에 높아야 금융기관은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차이만큼 이익을 얻어요. 그리고 또 투자자는 최소한 충족돼야 될 요구 수익률이 4%인데 5%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주겠다 하면은 투자를 하겠죠. 자기는 4% 요구하는데 5% 주겠다면 1% 이득을 얻잖아요. 이렇게 돼야 저당의 유동화가 원활해진다. 자, MBS는 고정금리로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뭘로? 변동금리로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구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247페이지에 주택저당증권 MBS의 종류가 4가지 나오는데 올해도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출제 지금 2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죠. 올해도 좀 중요합니다. 자, 주택 수요자가 뭐죠? 차입자인데 MBS 종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MPTS 요거 하나만 증권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MBB, MP, TB, CMO 요거 다 채권이야.
요걸 확대를 한 CMO도 채권. 그래서 요 세 개는 채권. MPTS만 증권. 자, 그러면 차입자는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매월 뭐를 상환? 원리금을 상환. 자,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해요. 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MPTS를 발행한 발행자 또는 발행기관 뭐를 발행했어요? MPTS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그럼 차입자는 매월 원금 이자를 갚은 것을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금 이자를 이체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설명한다? 이체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바로 즉시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 자, 이게 뭐냐 하면요. 패스스루, 이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을 이체시키는 증권이다. 그래서 요 S는요. 시큐리티즈에서 요걸 번역을 뭘로 번역한다? 증권으로 번역합니다. 증권. 그래서 증권은 요거 하나인데 요 성격은 어떤 성격?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다. 지분. 여러분 지분이란 말은요. 지분이란 말은 발행기관이 지분을 매각한 거예요. 지분. 발행기관이 뭐를? 지분을 매각했어요.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분을 1,000억 매각하면요. 1,000억 지분 매각하면은 1,000억이라는 뭐가? 현금, 자산이 동일한 금액이 유입이 돼요. 1,000억 자산 매각하면 1,000억 현금 자산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발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산의 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1,000억 매각했더니 1,000억 현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발행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 총액, 주택 저당 채권에 있어서의 총액과 MPTS 이체증권 발행한 금액이 똑같다. 이체증권 발행한 금액과 주택저당채권 총액은 똑같다. 왜? 아까 있죠. 지분 1,000억 매각하면 1,000억 현금 들어와서 자산 크기에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지분을 매각하면요. 지분을 누구에게 다 넘어가요? 지분 매각하면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럼 지분 어떤 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지분. 우선 주택 저당 채권. 자, 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과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치 받을 수 있는 수치에 따르는 현금 흐름 지분권이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 이렇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돼 매각됐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 아까 앞 시간에 배우셨던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우리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입니다.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또는 저당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누구는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그럼 조기 상환하면은 발행기관도 자기는 바로 원금이자 넘겨주기 때문에 바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또 조기 상환해요. 그래서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 그리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바로 즉시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도 누가? 투자자가 안게 돼요.
그래서 지분이 매각하면요, 지분이 이전되고 이 지분에 따르는 관련 위험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건 요 두 개는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다니는 짝꿍이에요. 같이 다니는 짝꿍. 뗄래야 뗄 수 없다. 요 두 개는 늘 같이 다녀요.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는 두 개의 권리, 두 개의 위험이 있는데, 자, 증권입니다. S는 증권인데 이 증권에는 투가 있어요. 권리 두 개, 위험도 두 개. 증권 투. 그게 암기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증권은 뭐죠?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자, 그런데 또 차입자는 대출금에 대해서 또 매월 또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어요. 자, 발행 기관은 또 투자자, 이번은 MBB, 또 B는 본드 채권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MBB는요, 또 중요한 것은 MBB는 기업이 회사의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 회사채 성격, 일정 기간이 지나서 원금 주고 이자 주는 이 회사채의 성격과 아주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성격?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라고 해요. 시험에 이 지분형, 채권형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입자는 여러분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채권 3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채권 3개는 발행할 땐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담보, 어떤 게 담보? 요 3개가 채권이니까 채권은 담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담보면 이걸 담보. 주택 저당 채권 뭐죠?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것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뭐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그럼 발행기관의 신용이 없으면 채권 살까요, 안 살까요? 아, 사서 돈 날릴 수도 있는데 왜 사? 옛날 동양증권 아세요? 채권 샀는데 날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증한 거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가 보증했죠? 날릴 수가 없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뭐를 발행하는 거야?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거야.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 담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보유?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거야. 채권은요, 3개는 다 요것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갚으면요, 또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또 현금 흐름의 지분권도 누가 가지고 있다? 발행기관이 보유해, 요것도.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통상 6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뭐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여러분, 여기 있는 원금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한 새로운 원금 이자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매월 원금 이자를 받지만은 바로 원금 이자 새로운 거 주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지급해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받자마자 바로 연결 안 되죠? 바로 이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죠. 시장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 금리 변동 위험, 또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했을 경우에 조기 상환 위험, 요것도 시험에 한 3번 나오고 2번은 정답 물었어요. 그리고 차입자가 원금이자 못 갚았어요. 돈 못 갚았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이런 건 전부 누가? 예? 발행기관이 부담해. 근데 여기는 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어요? 국가가 보증했으니까 원금이자 못 갚아도 국가는 요 증권에는 원금이자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은 없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시험 문제,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요 2개는 같이 다니는 뭐라고 했다? 요 2개는 같이 다니는 짝꿍.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 시험에 정답 지문 많이 묻습니다.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하느냐, 이걸 잘 보세요.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는 거다. 그런데 투자자는 뭐예요? 발행기관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네요. 그럼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이론에서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은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가장 낮을 수밖에. 수익률은 가장 낮다. 수익률은 가장 낮아요. 자,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하면 투자자의 손실을 가져와요. 그럼 투자자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뭐다? 발행기관이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조기 상환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콜 방어라고 해요. 예?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콜 방어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일정 기간, 예를 들면 7년이면 7년, 일정 기간 동안만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투자자는. 자, 그런데 또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해야 되거든요.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주택.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해야 되니까 주택, 저당 채권, 총액과 MBB 발행한 금액을 비교하면은, 자, 여러분 MBB를 우리가 5천억 발행했다. 그러면은 주택, 저당 채권 총액은 1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게 클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뭐를 유지를 해야 된다? 투자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초과 담보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에 작년에 출제했었죠. 초과 담보 유지해야 된다.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초과 담보를 유지한다. 투자자의 뭐를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 출제유는요, MBB를 좀 지문에 정답으로 많이 물어요. 출제요는 뭐를 많이 묻는다? 4개 중에 뭐를? MBB와 CMO인데, 특히 CMO에서 정답 지문 안 나오면 MBB에서 나와. 요 2개에서 정답 지문을 제일 많이 묻는다는 거. 자, 요 2개를 합칩니다. 2개를 합쳐서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차입자는 또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금 이자를 뭐 한다? 상환. 매월 원금 이자를 상환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발행기관은 이번은 뭐를 발행하냐 하면요, MPT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자, 요 너무 지문이 길어요.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10글자. 너무 길다. 그래서 그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을 줄여서 저당 직불 채권. 여러분 직불 카드 써보신 분은
내 통장에서 쓰는 순간 상대방 통장 돈이 이체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현금만 넘어가요. 현금만 넘어가기 때문에 현금 수지 채권이라고 돼요. 직불카드 성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갚으면요, 예? 원금 이자를 즉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체가 돼. 그래서 투자자는 뭐냐 하면 원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지분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투자자가. 그리고 또 뭐를 줘?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뭐를 담보로? 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자,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을 또 요걸 담보로 한다. 그럼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우리가 담보로 하는 거죠. 담보. 이걸 담보로 해서 또 발행기간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니까 하여튼 채권만 나오면 요 소유권은 누가 보유한다?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원금 이자를 받자마자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MPTS 성격 가져요. 또 이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의미에서 또 무슨 성격? MBB 성격. 둘 다 가져요. 그래서 MPTB는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 성격이 다 혼합, 믹스됐다. 혼합형의 성격을 가진 MBS다.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 성격을 혼합된 MBS라고 해요.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또 바로 즉시 누구에게 조기 상환한다?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해요. 왜?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는데 시험에 나올 때 또 주의를 해야겠죠. 요 두 개는 늘 아까 그랬지만 같이 다니는 짝꿍. 같이 다니는 짝꿍.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기가 10년이다. MPTB 이 채권의 만기가 10년이면요 고민스럽습니다. 야,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기간이 너무 어떻게 돼요? 20년에 비해서는 좀 중간 정도고, 또 어떻게 돼요? 한 3, 4년에 비해서는 약간 길고 애매모호한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하지. 그래서 투자 안 하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기가 요거 하나다 보니까 이걸 확대를 해요. 확대. 왜 확대하냐?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또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주기 위해서 확대해서 나타난 제도가 CMO다. CMO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다계층 저당 채권. 우리나라는 이 네 개 주 중에서 거의 대부분 뭐를 발행한다? CMO를 발행하기 때문에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제일 많이 묻는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한글로도 요 약어도 그대로 출제합니다. 번역 안 하고 약어 그대로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한글로 출제를 해서 관련에 약어 적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원어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원어는 잘 보세요. 확대니까 뭐와? MPTB와 구조상 똑같아. MPTB와 구조상 동일하고, 요것도 구조상 동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것도 채권이니까 뭐를?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요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또 투자자는 뭐를?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해서 조기 상환위험 누가 부담? 투자자 부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아까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만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3년짜리 투자할 수도 있고 20년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이 총 발행액이요 1조다. 예를 들어서 1조를, 네, 여기 하나의 저당 집합이거든요. 이 하나의 저당 집합, 예를 들어서 1조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이제 투자자들이 맞춰서 투자하라.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8개로 많이 쪼개는데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나누어진 그룹을 트렌치란 말 써요. 트렌치. 시험 지문에 트렌치 떴다 볼 거 없다. CMO. 트렌치 욕밖에 없지 뭐. 트렌치예요. 그 만기는 아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려니까 만기가 이렇게 몇 개? 여러 개로 가는 거예요.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만기를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또 이자도 1년은 위험이 짧죠. 불확실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낮지. 2%. 여기는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2.1%. 여기는 뭐 2.2%.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만기가 길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높아요? 수익도 높지. 그래서 위험, 수익 구조. 위험 수익 구조가 뭐하다?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네? 위험 수익, 만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뭐를 발행하는 거야? 트렌치를 발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차입자가 대출금에 대해 매월 원금이자 갚아요. 원금이자 갚으면은 원금이자 갚습니다. 그러면 요 1년차 요거 산 사람에게 1년차 산 사람에게 뭐를 준다? 원금이자를 줘요. 원금이자 받아오잖아요. 받아오면 바로 즉시 이체를 가야 되니까 누구에게? 1년차부터 원금이자를 줘요. 근데 요 2, 3, 5, 7, 10, 15까지는 이자만 줘. 이자. 원금은 안 주고 뭐만? 이자만 주고. 요 마지막 트렌치, 20년 마지막 트렌치를 Z 트렌치라고 하는데 이 Z 트렌치는 이자도 안 받아. 만기 20년이 돼야 그동안 누적 이자 안 받다가 누적된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게 마지막 Z 트렌치. 그러면 1년 돈 이제 원금이자 요거 1년짜리 끝났어. 원금이자 이제 돈 받자마자 다 지급했어. 그럼 이제 누구한테 줘야 돼? 2년 차에 뭐를 줘야 돼? 원금이자. 그럼 나머지는 또 뭐? 이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자는 만기돼서 주는 거고 누적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 원금 이자, 원리금 지급 시기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뭐다? 만기에 따라 다르죠? 네, 다른 거예요. 원금 이자 지급 시기는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걸 잘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프린트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MB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5번이 정답인데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원리금 지급 시기를 달리한다. 달리하는 거 요거는 CMO에 대한 설명. CMO. 5번 정답이고요. 자, 4번 지문 보세요. MBB는 MPTS보다 여기 수명이 길어요. 왜 수명이 긴 줄 아세요? 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기 상환하면 또 조기 상환 해버리니까, 예? 조기 상환 위험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조기 상환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콜 방어 있으니까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수익률은 여기에 가장 낮아요. 4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251페이지. 작년 시험에도 연금에서 정답 지문을 물었습니다. 자, 올해도
주택연금이 좀 중요하죠. 주택연금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자, 여러분 주택연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년계층에 있어서의 뭐를 위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그래서 노년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노년계층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어떻게 돼? 대출하는 제도예요. 주택연금 개념만 벌써 3번 출제했어요. 연금 개념만 해도. 장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택연금의 장점 보시면요. 중요한 건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평생. 그리고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아요. 평생. 중간에 뭐 연금 안 주겠다 그럴 것도 없어. 평생 동안 지급받아요. 그것도 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이 뭐 소유자가 돌아가셨다 해도 줄어드는 게 아니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지급받아요. 중요한 거는요. 민간이 아니에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는 누가 보증하고 있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제상 혜택 하면요. 자,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시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또 뭐 면제냐? 여러분 지방교육세, 노농촌 특별세, 그리고 등록세 다 면제가 돼요. 다 면제가 돼요. 그리고 연금 이용 시에는 중요한 건죠. 주택 가격 5억 원까지는 재산세에 대해서 25% 감면을 해줘요. 25% 감면. 그리고 또 25% 감면되고 200만 원 한도까지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60세 이상 노년도 소득 버신 분 있잖아요.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또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해요.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금 지급 총액,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연금 지급 총액과 주택 처분 가격이 나오는데, 자, 연금 지급 총액은 5억, 주택 처분 가격 7억. 야, 어디가 컸다? 여기가 컸다. 그럼 얼마 남아요? 2억 남죠? 남으면 뭐 한다? 돌려줘야지. 누구에게?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지급하면 돼. 상속인이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 5억인데 여기 처분 가격이 4억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부족하네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별도로 청구 못해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국가 부담. 합리적 상속이 가능하고요.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정지나서 가입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현재 약 12,000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2007년 7월 달 도입해서 지금 11년인데 지금은 많이 홍보돼서 12,000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평균 받는 월 금액이 99만 원입니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니까. 평균 99만 원 받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가 중요하죠.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벌써 2번 출제고 또 작년에 정답 물었어요. 자, 주택 처분 가격 나와 있는데 주택 처분 언제 해요? 근저당권 설정 시에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하고 처분하지. 처분하면 소유권 이전되죠. 여러분, 연금 개시 시점에는 소유권 이전이 없어요. 근저당권 설정에서요. 여러분, 등기부 딱 떼보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소유권 바로 밑에. 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돼요? 주택연금 신청했기 때문에 제한물권 설정 못한다. 딱 나와 있어. 깨끗해. 그거 딱 나와 있어. 언제까지? 평생 동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금 신청해서 한 5년 지났어요. 연금 받다가 5년 지났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졌어요. 주택 가격 5억에 신청했는데 주택 가격이 3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다? 예? 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금액 계속 나와요. 근데 주택 가격 5억 신청했는데 주택 가격이 9억 됐어요. 9억이 됐어요. 그러면 연금 받은 금액 이자 갚아요. 갚고 다시 신청하세요. 왜요? 다시 신청해야지. 아, 남인이 몇 그릇인데. 아, 진짜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텐데. 응? 예? 1년 생활비 나올걸요? 그 차이만 해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 국민연금과 달리요. 200만 원 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예? 가입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배우자에도 어떻게 돼요?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급돼.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연금 이용 도중에 예?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한 경우가 있어요.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때는 이혼한 배우자,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혼도 하지 말고 재혼도 하지 말아요. 연금을 받으시려면. 자, 251페이지의 맨 밑에 주택연금 가입 요건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